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집은 흙벽돌로 지어진 초가였고 장마가 오면 벽이 무너져 내렸다. 식탁 위에는 늘 밥보다 한숨이 많았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원망하지 않았다. 세상을 향해 주먹을 쥔 적은 있었지만 그 주먹은 분노가 아니라 결심이었다. 가난을 탓하면 가난이 주인이 되고 행동하면 내가 주인이 된다. 이것이 내가 세상에 던진 첫 번째 철학이었다. 내가 처음 일하던 곳은 소 한 마리를 빌려 밭을 갈던 농장이었다. 새벽마다 짙은 안개 속을 걸어나가며 나는 늘 같은 생각을 했다. 이 흙길 끝에 뭐가 있을까? 사람들은 말했다. 정주영, 넌 가난하게 태어났으니 가난하게 죽을 거야. 하지만 나는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 운명은 나를 가난 속에 던졌지만 그 가난에 눌려 살지는 말자. 그것이 내 첫 번째 행동이었다. 나는 환경을 바꿀 수 없었다. 그러나 환경을 대하는 내 태도는 바꿀 수 있었다. 아버지는 늘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다. 이 세상은 가진 자들의 세상이야. 하지만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렇다면 나는 가진 자가 되면 된다.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세상과 싸운 첫 번째 방식이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 나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도와 논밭을 돌보던 중이었다. 그날따라 비가 많이 내렸다. 비가 그친 뒤 논에 나가보니 며칠 동안 읽은 벼들이 모두 흘러내려가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다. 울면 뭐하나 다시 심어야지. 그때 나는 알았다. 세상은 울음에 반응하지 않는다. 오직 행동에만 반응한다. 서울로 올라온 것도 같은 이유였다. 나는 더 이상 가난한 환경에 머무르지 않기로 했다. 아무 연고도 돈도 없었지만 발로 걸으면 길이 생긴다고 믿었다. 나는 신발이 해질 때까지 걸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자유로웠다. 환경은 나를 가둘 수 없었다. 오히려 환경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가난은 나를 억누른 게 아니라 내 안에 근육을 키운 것이다. 서울의 첫 새벽은 유난히 차가웠다. 노점상들이 고함을 지르고 인력거꾼들이 땀을 흘리며 손님을 기다렸다. 나는 그 틈에 서 있었다.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 눈에는 불이 있었다. 나는 다짐했다. 나는 이 도시의 주인이 되겠다.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았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나를 믿었다. 세상은 나를 밀어내렸지만 나는 오히려 그 벽을 밟고 올랐다. 나는 돈이 없어도 행동했다. 생각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한 걸음이라도 내디디면 세상이 반응한다. 나는 일자리를 찾아 거리의 모든 상점을 돌았다. 어떤 곳에서는 거절을 당하고 어떤 곳에서는 비웃음을 들었다. 너 같은 촌놈이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 비웃음조차 나를 움직이는 연료가 되었다. 결국 나는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하게 되었다. 하루 종일 기름과 먼지에 절어 있었다. 손톱 밑에는 기름때가 가득했고 옷에서는 항상 철 냄새가 났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왜냐하면 나는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미래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만 나는 배움을 위해 일했다. 환경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내 안에서는 다른 세상이 자라고 있었다. 나는 늘 관찰했다. 엔진의 움직임, 손님들의 표정, 주인의 태도, 그리고 배웠다. 이렇게 하면 고객이 다시 찾아오는구나. 이런 태도는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구나. 나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기름 냄새 속에서 배웠다. 그때부터 나는 알았다. 환경은 교과서다. 불평하는 자는 놓치지만 배우는 자는 얻는다. 어느 날 사장님이 내게 물었다. 정군,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나? 나는 대답했다. 이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그 대답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나는 더 많은 기회를 얻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태도를 바꿔라. 그것이 나의 첫 번째 행동의 비밀이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사람들은 환경이 나빠서 실패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태도다. 가난한 자는 환경을 핑계로 삼고 부자는 환경을 자극으로 삼는다. 나는 절망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이건 내 탓이다.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강해졌다. 책임을 지는 순간 내 안에 힘이 생겼다. 환경 탓을 하면 세상이 적이 되지만 내 탓을 하면 세상이 스승이 된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다. 어려움이 닥치면 먼저 나를 돌아봤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질문이 나를 성장시켰다. 환경은 언제나 변한다. 그러나 그 안에서 행동을 선택하는 건 나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환경을 만든다.
나는 지금도 그 시절을 잊지 않는다. 그때의 냄새, 그때의 바람, 그때의 고통.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들이 나를 지탱해준 뿌리였다. 만약 내가 그때 세상을 원망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나는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환경이 당신을 막는 게 아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가두는 것이다. 한 걸음만 내디더라. 세상은 그 한 걸음을 본다. 행동하는 자만이 환경을 바꾼다. 그렇게 나는 첫 번째 행동의 비밀을 깨달았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이용하라. 그 철학이 내 삶의 모든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그 철학은 두 번째 행동으로 이어졌다. 작게 시작하되 끝은 크게 봐라. 그것이 노동자였던 나를 기업가로 만든 두 번째 길이었다. 나는 늘 믿었다. 큰 일은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거대한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은 작은 일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나는 반대로 살았다. 눈앞에 작은 일이라도 제대로 해내면 언젠가 그것이 큰 길을 만든다고 믿었다. 나는 밑바닥에서 시작했지만 나의 시선은 늘 위를 향했다. 발은 흙 위에 있었지만 마음은 하늘을 보고 있었다. 서울에 올라와 처음 시작한 일은 복흥상이라는 쌀가게였다. 자본이라고 해봤자 손에 쥘 수 있을 만큼의 돈뿐이었다. 그때 사람들은 나를 비웃었다. 정주영 쌀 장사로 돈을 벌겠다고?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생각했다. 작아도 된다. 단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 나는 가게의 문을 누구보다 먼저 열고 가장 늦게 닫았다. 하루 18시간 동안 일했다. 쌀 부대를 짊어지고 언덕을 오르내리며 땀을 쏟았다. 그 땀방울이 나에게 첫 번째 자본이 되었다. 나는 쌀을 팔지 않았다. 신뢰를 팔았다. 손님이 오면 늘 한마디를 더했다. 이 쌀은 제가 직접 고른 겁니다. 그 말에는 진심이 있었다. 그 결과 단골이 늘어났다. 돈은 천천히 벌렸지만 신뢰는 빠르게 쌓였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깨달았다. 작은 가게에도 큰 원리가 숨어 있다. 그것은 단순히 쌀을 파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배우는 일이었다. 고객의 마음을 읽는 법, 숫자를 관리하는 법, 약속을 지키는 법, 모든 게 그 안에 있었다. 나는 그때 이미 기업가로 성장하고 있었다. 다만 세상은 아직 몰랐다. 어느 날 큰 비가 내렸다. 도로가 잠기고 쌀가게로 가던 길이 막혔다. 다른 상점들은 문을 닫았다. 그러나 나는 가게로 향했다. 무릎까지 오는 물을 헤치며 문을 열었다. 오늘도 올 손님이 있을지도 모른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날 배웠다. 성공이란 남들이 포기한 날에도 문을 여는 것이다. 그 한 번의 행동이 나를 평범한 상인에서 다른 존재로 만들었다. 그 나는 자전거 수리점을 열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시대가 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 이후 사람들은 이동해야 했고 자전거는 그들의 발이었다. 나는 흐름을 읽었다. 작은 가게였지만 나는 그것을 미래를 여는 실험실로 생각했다. 손님이 오면 자전거를 고치며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들의 답 속에서 나는 시장의 변화를 들었다.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죠. 물건을 실어 나르려면 트럭이 필요해요. 나는 그 말들을 마음에 새겼다. 사람들의 불편 속에 기회가 숨어 있다. 그것이 내가 배운 또 하나의 진리였다. 가게가 커지자 나는 새로운 도전을 했다. 자동차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은 말했다. 자전거나 고치던 사람이 무슨 자동차야. 하지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세상은 바퀴 위에서 굴러간다. 나는 그 바퀴를 만든다. 나는 틈날 때마다 자동차를 해부하듯 뜯어보고 기계의 원리를 배웠다. 그리고 마침내 아도 서비스를 열었다. 그것이 현대의 첫 씨앗이었다. 그때 나는 이미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수리점이 아니다. 이건 산업의 출발점이다. 그 한 생각이 나를 다른 세상으로 이끌었다. 작은 수리점이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공장이 있었다. 낡은 엔진의 진동, 공구의 새소리, 땀 냄새, 그것들은 내게 음악처럼 들렸다. 나는 느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일이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내 인생을 키웠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크기를 줬는다. 하지만 나는 방향을 좇았다. 크기는 시간이 만들지만 방향은 사람이 정한다. 나는 항상 길을 찾을 때 이렇게 생각했다. 이 일이 세상을 바꾸는 쪽인가? 만약 그렇다면 작더라도 해냈다. 그것이 내가 살아온 방식이었다. 작게 시작하되 끝은 반드시 크게 보라. 세상은 처음부터 큰 걸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만 큰 것을 맡긴다. 나는 복흥 상해를 접고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받았다. 왜 안정적인 일을 두고 모험을 하느냐? 그들은 몰랐다. 내가 보는 건 지금이 아니라 내일이었다. 나는 늘 생각했다. 세상은 변한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용하라. 작은 변화라도 먼저 행동하면 그것이 시대를 앞서는 길이 된다. 나는 가게에서 배운 원칙을 모든 사업에 적용했다. 하루의 매출보다 한 사람의 신뢰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오늘의 작은 이익보다 내일의 큰 기회를 위해 손해도 감수했다. 그 결과 내 주변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쌓였다. 돈보다 귀한 자산이었다. 한 번은 거래처에서 잘못된 계산으로 내게 유리한 돈을 더 보냈다. 직원들은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다. 회장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작은 부정이 큰 부패를 만든다. 지금 돌려주지 않으면 평생 내 이름이 더러워진다. 그 돈을 바로 돌려줬다. 상대방은 놀랐다. 그 일로 나는 더 큰 신뢰를 얻었다. 작은 행동이 큰 결과를 만든다. 나는 오늘의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다. 큰 꿈을 꾸되 그 꿈을 작은 일에서 시작하라. 꿈은 머리로 꾸는 게 아니라 손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작은 일 하나를 진심으로 하면 그 안에서 길이 열린다. 나는 쌀가게에서 실내를 배우고 자전거 수리점에서 기술을 배우고 자동차 정비소에서 미래를 배웠다. 그 모든 작은 경험이 현대의 근본이 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대기업 회장으로 기억하지만 나는 지금도 내 마음을 작은 상인이라 부른다. 그 마음을 잃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세상은 크기를 자랑하는 사람보다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길을 내준다. 나는 지금도 내 첫 가게를 생각한다. 낡은 간판, 좁은 진열대. 그러나 그 안에는 내 모든 꿈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 가게에서 배웠다. 성공은 크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깊이에서 온다. 작게 시작하되 끝은 반드시 크게 보라. 그것이 노동자였던 나를 기업가로 만든 두 번째 행동의 비밀이었다. 그리고 그 길은 다음 원칙으로 이어졌다. 세 번째 행동의 비밀. 결정은 빠르게, 후회는 짧게 하라. 세상은 머뭇거리는 자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행동이 빠른 자만이 기회를 붙잡는다. 나는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렸다. 그 중에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도,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결정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주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다. 결정은 빠르게, 후회는 짧게 해야 한다는 것을. 세상은 망설이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망설이는 사이 세상은 이미 다음으로 나간다. 그리고 뒤늦은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던 시절 한 손님이 내게 트럭 한 대를 맡겼다. 그는 말없이 이렇게 말했다. 정 사장, 이거 이번 주까지 고쳐야 해. 못 고치면 계약이 날아가. 나는 엔진을 열어보았다.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다. 정비공들은 고개를 저었다. 사장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새 엔진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시간이 없었다. 나는 곧장 결정을 내렸다. 내가 직접 듣는다. 그날 밤 나는 공구를 들고 새벽까지 일했다. 손이 피로 물들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 3시 엔진이 다시 살아났다. 고객은 놀라며 말했다. 어떻게 이걸 살렸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빠른 결정은 운을 부른다. 나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 성공한 사람은 완벽한 정보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결단한다. 그리고 결과가 틀리면 고친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항상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 더 많은 보장을 원한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나는 늘 말했다. 생각은 짧게, 행동은 길게 하라. 세상은 생각만 하는 사람보다 움직이는 사람의 편이다. 1970년대 초 나는 또 한 번의 거대한 결정을 마주했다. 바로 울산에 조선소를 세우겠다는 결정이었다. 모두가 말렸다. 정 회장,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조선소를 합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었다. 그래서 하는 거요. 안 해봤으니까 해보는 거요. 그 말이 내 인생의 선언이었다. 나는 결정을 미루지 않았다. 단 한 번의 미팅에서 나는 계약서에 사인했다. 우리나라에도 배를 만드는 시대가 온다. 당시에는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었다. 하지만 결정은 타이밍이다. 그때 행동하지 않았다면 현대중공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소 건설이 시작되자 문제는 매일같이 터졌다. 설계도는 완성되지 않았고 현장에는 비바람이 몰아쳤다. 기술자들은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말했다. 불가능은 생각이 하는 말이지 손이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회의실보다 현장을 더 오래 걸었다. 발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즉시 결정을 내렸다. 저쪽에 철판을 먼저 올려라. 저 배는 일정대로 밀어라. 현장은 혼란스러웠지만 방향은 잃지 않았다. 빠른 결정이 사람을 살리고 조직을 움직인다. 한 번은 일본의 한 은행가가 내게 물었다. 정 회장, 당신은 왜 그렇게 서두릅니까? 조금 더 검토하면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검토하는 사이에 세상은 이미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지나 그 은행은 내 사업의 가장 큰 투자자가 되었다. 그도 배웠을 것이다. 속도는 신뢰를 만든다. 물론 빠른 결정이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니다. 잘못된 판단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틀리면 고치면 되니까 중요한 건 실수가 아니라 방향이다. 나는 늘 말했다. 결정은 빠르게, 후회는 짧게, 그래야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보다 후회로 시간을 낭비한다. 하지만 나는 후회할 시간에 다음 일을 했다. 그것이 나와 그들을 갈랐다.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혹시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워할 시간이 없을 뿐이네.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나는 웃으며 덧붙였다. 성공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이야. 내게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과 속도였다. 세상은 완벽한 계획보다 불완전한 실행을 더 높이 평가한다. 기회는 늘 짧게 문을 연다. 그때 문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은 기회를 잃는다. 하지만 나는 문이 열리면 망설이지 않고 들어갔다. 때로는 그 문 뒤에 함정이 있었고 때로는 길이 없었다. 그러나 들어가야만 알 수 있었다. 실패의 끝에 길이 있었다. 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무엇이 옳은지 고민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할지 행동으로 증명하라. 세상은 생각하는 사람보다 움직이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나는 젊을 때부터 그걸 알았다. 그래서 늘 발로 먼저 나섰다. 손해를 보더라도 부딪혀봐야 배운다. 행동하지 않는 완벽은 아무 의미가 없다. 현대건설을 세울 때도 그랬다. 정부의 발주를 받기 위해 수많은 경쟁이 있었다. 모두가 조건을 따지고 있었다. 나는 단 한마디 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말로 계약이 성사되었다. 그때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일단 시작했다. 시작하면 길이 생긴다. 사람들은 나를 무모하다고 했지만 나는 알았다. 세상은 무모한 자가 움직인다. 조심스러운 사람은 평생 준비만 하다 끝난다. 나는 인생에서 이렇게 배웠다. 빠른 결정은 실패를 줄이지는 못하지만 시간을 단축시킨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성공의 문을 연다. 늦은 결정보다는 틀린 결정이 낫다. 틀린 결정은 고칠 수 있지만 늦은 결정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울산 조선소에 첫 철판을 올리던 날, 현장은 혼란과 공포로 가득했다. 모두가 불안해했다. 그때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올려라. 지금 올리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시작도 못한다. 철판이 올라갔고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다. 그 한 번의 결단이 한국 조선 역사를 바꿨다. 결정은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용기의 결과다. 용기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나온다. 머리는 계산하지만 가슴은 믿는다. 나는 언제나 가슴으로 결정했다. 그래서 실패해도 후회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전부를 건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말하고 싶다. 망설이면 기회는 사라진다. 하지만 결단하면 기회는 태어난다. 세상은 빠르게 도는 톱니바퀴와 같다. 멈추는 순간 뒤로 미끄러진다. 그러니 머뭇거리지 마라. 그렇게 나는 세 번째 행동의 비밀을 얻었다. 결정은 빠르게, 후회는 짧게 하라. 그것이 나를 늘 앞으로 나아가게 한 힘이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일을 나는 선택했다. 다음은 네 번째 행동의 비밀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집념.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회장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웃음이 나왔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그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깨트리며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불가능이란 아직 시도하지 않은 사람의 변명일 뿐이다. 나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오히려 심장이 뛰었다. 그것은 나에게 이 일을 해야 할 이유였기 때문이다.
1972년 나는 현대중공업의 첫 삽을 울산의 모래밭에 내리꽂았다. 바람은 세고 바다는 험했다.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었다. 세계의 조선소들은 이미 수십 년의 노하우를 쌓고 있었고 우리는 설계도 한 장도 제대로 없었다. 사람들은 비웃었다. 정주영, 저 모래밭에서 배를 만들겠다고?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모래밭이든 바다든 사람이 하면 된다. 그때 나는 믿었다. 가능과 불가능의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의지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도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행동했다. 조선소를 세우기 위해 나는 영국으로 날아갔다. 수십 명의 전문가들과 마주 앉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냉담했다. 한국이 배를 만든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나는 웃으며 답했다. 우리는 이미 설계도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증거를 원했다. 그래서 나는 울산의 모래밭을 찍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바람만 부는 빈 땅이었다. 그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조선소 부지입니까? 나는 담담히 말했다. 지금은 모래지만 곧 철이 깔리고 엔진이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배가 런던항에 들어올 겁니다. 아니 조용해졌다. 그들은 내 눈빛에서 무엇인가를 본 듯했다. 불가능을 말하는 사람은 현실만 보고 가능을 만드는 사람은 미래를 본다. 그날 밤 나는 숙소 창가에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다는 잔잔했지만 내 마음속 파도는 거칠었다. 이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 그 결심 하나로 나는 5억 달러의 계약을 따냈다. 그것이 울산조선소의 시작이었다.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나는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믿은 대로 이루어졌다. 공사가 시작되자 더 큰 시련이 찾아왔다. 바닥은 질퍽하고 장비는 부족했다. 외국 기술자들은 돌아갔다. 이건 미친 짓이야.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 남았다. 매일 새벽 4시에 현장에 나가 사람들과 함께 삽을 들었다. 손에 굳은 살이 다시 생겼다. 내 옷에는 늘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눈에는 피곤 대신 불꽃이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말했다. 회장님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빠질 수 있나? 그 말이 내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건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다. 하루는 태풍이 몰아쳤다. 크레인이 넘어지고 철판이 부서졌다. 모두가 패닉에 빠졌다. 나는 현장으로 뛰어갔다.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나는 소리쳤다. 무너지면 다시 세워라. 배는 물 위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다. 사람의 마음 위에서 완성된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나를 현장의 사람이라 불렀다. 나는 그 말이 좋았다. 왜냐하면 나는 책상에서 사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늘 흙에서 바람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했다. 내가 배운 것은 명확했다. 불가능은 고통을 견디지 못한 자의 변명이다. 세상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준다. 하지만 그 기회는 고통의 옷을 입고 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통을 보고 포기한다. 하지만 나는 고통 속에서 길을 봤다. 땀, 눈물, 절망, 그것들이 쌓이면 언젠가 기적이 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고생을 즐겼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진짜다. 왜냐하면 고생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에게 고생은 짐이 아니라 연료였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쉬운 일은 누구나 한다. 어려운 일을 해야 이름이 남는다. 인생은 편한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1974년 드디어 첫 번째 배 아틀라스호가 완성되었다. 배가 바다로 나아가던 그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나는 조용히 되뇌었다. 이건 내 승리가 아니다. 포기하지 않은 모든 사람의 승리다. 그날의 바람, 그날의 햇빛, 그날의 함성, 지금도 내 귀에 생생하다. 그 배가 영국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말했다. 한국이 해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니, 인간이 해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불가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포기한 순간 생겨난다. 우리는 언제나 실패와 절망의 벽 앞에 선다. 하지만 그 벽은 넘어가는 자에게만 문이 된다. 세상은 용기 있는 자에게만 길을 열어준다. 나는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세상은 당신에게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마음이 불탔다. 좋다. 그럼 내가 보여주지. 그것이 내 인생의 방식이었다. 인생의 크기는 도전의 크기로 결정된다.
도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작은 세상에 갇히고 도전을 즐기는 사람은 세상의 경계를 넓힌다. 나는 평생 싸웠다. 환경과 싸우고 불신과 싸우고 내 안의 두려움과 싸웠다. 그 싸움이 나를 키웠다. 나는 늘 믿었다.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아라. 사람들은 늘 이유를 만든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운이 없어서. 하지만 그건 모두 변명이다. 세상은 핑계를 기억하지 않는다. 결과만 기억한다. 나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되게 만들어라. 그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신조다. 되게 만드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움직인다. 그리고 그 신념은 내 다음 행동으로 이어졌다. 5번째 행동의 비밀 신용은 돈보다 강하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은 결국 믿음을 지킨 사람이다. 세상은 능력보다 신용을 존중한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몸으로 배웠다. 나는 평생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지켜왔다. 그것은 신용이었다. 돈은 사람을 유혹하지만 신용은 사람을 살린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용을 잃으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 나는 밑바닥에서 그것을 배웠다. 한 장의 한마디의 약속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느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돈은 숫자지만 신용은 사람의 얼굴이다. 1950년대 나는 현대건설을 막 세운 시기였다. 전쟁 직후에 한국은 모든 것이 부족했다. 돈도 자재도 인력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돈이 없어도 신용이 있으면 길이 열린다. 정부의 공사 하나를 따내기 위해 은행을 찾았을 때 나는 담보도 보증인도 없었다. 그저 내 손과 말뿐이었다. 은행장은 나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정 사장, 당신은 가진 게 없지 않소? 어떻게 갚을 수 있겠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믿음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요? 나는 단호히 말했다.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는 뜻이요? 그 순간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줬소. 믿어봅시다. 그렇게 나는 첫 자금을 빌렸다.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갚았다. 그 일이 소문이 났다. 정주영이라는 사람 믿을 만하다.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신용이었다. 그 후에도 나는 크고 작은 거래에서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단 하루라도 기한을 넘기지 않았다. 심지어 내게 불리한 계약이라도 지켰다. 상대방은 놀랐다. 이익이 나지 않는데 왜 계약을 이행합니까? 나는 말했다. 이익은 잠깐이지만 신용은 평생 갑니다. 그 한마디로 나는 더 큰 신뢰를 얻었다. 신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한 자산이다. 내가 해외에서 사업을 확장하던 시절 영국에 한 거래처가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의심했다. 한국 회사가 과연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단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을 바꿨다. 우리가 말한 날짜에 배가 항구에 도착하지 않으면 나는 이 회사를 직접 팔겠다. 그들은 놀랐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배는 하루 먼저 도착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들은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불렀다. 나는 확신했다. 돈은 신용을 따라오지만 신용은 돈을 앞서간다. 한 번은 일본의 대형은행가가 내게 물었다. 정 회장 사업을 이렇게 빠르게 확장하면서도 어떻게 부도가 나지 않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나는 돈을 빌릴 때마다 신용도 같이 빌립니다. 그리고 신용부터 갚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신용부터 갚는다? 나는 말했다. 그래야 다음에 더 큰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신용이란 단순히 금융의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인격이다. 나는 직원들에게도 늘 말했다. 당신이 회사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다면 그것은 당신 개인의 약속이다. 반드시 지켜라. 계약보다 중요한 건 약속의 무게였다. 그것이 곧 현대의 근본이었다. 현장에서 일하던 어느 날 철근 납품업자가 찾아왔다. 그는 힘든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저희가 약속한 납품일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비가 계속 와서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비가 내리면 당신 집에는 우산이 없습니까? 그는 당황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말했다. 비가 와도 일하는 방법을 찾는 게 진짜 신용이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결국 그는 약속을 지켰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이제 당신은 진짜 신용을 얻었어. 나는 평생 신용을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라고 생각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쌓이면 세상이 움직인다. 현대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보다 신용이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신용은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나는 어려운 시절에도 빚을 미루지 않았다. 돈이 없으면 내 것을 팔아서라도 갚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회장님, 조금 늦게 갚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 조금이 사람을 무너뜨린다. 신용은 작은 틈에서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그 틈을 만들지 않았다. 한 번은 중동에서 대형 공사를 맡았을 때였다. 현지은행이 보증 문제로 자금을 늦게 지급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다. 회장님, 자금이 끊기면 공사가 멈춥니다. 나는 말했다. 우리가 멈추면 신용이 멈춘다. 내 돈으로라도 공사를 진행하라. 그 결정은 위험했지만 결국 옳았다. 몇 달 뒤 자금이 들어왔고 우리는 약속한 기한보다 먼저 공사를 끝냈다. 그 일로 현대건설은 중동의 신뢰를 얻었고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 신용은 결국 돈보다 강했다.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1980년대 초 경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많은 기업들이 부도를 맞았다. 그때 나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건 내가 평생 걸어온 길의 증거였다. 신용을 지키는 일은 때로 외롭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손해를 볼 때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온다. 나는 그걸 수없이 경험했다. 약속을 지킨 사람에게는 결국 기회가 다시 온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보다 신용을 먼저 쌓아라. 신용이 있으면 돈은 반드시 따라온다. 사람들은 신용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는 드물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진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믿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도 내 이름 앞에 붙은 정주영이라는 세 글자를 신용으로 여긴다. 그 이름 하나로 수많은 계약을 했고 그 이름 하나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다.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을 돈보다 무겁게 여겼다. 세상은 돈을 잃은 사람을 동정하지만 신용을 잃은 사람은 외면한다. 돈은 거래의 도구지만 신용은 인생의 기반이다. 돈은 통장에 남지만 신용은 기억에 남는다. 나는 늘 내 이름이 신뢰의 상징이 되길 바랐다. 그래서 내 모든 결정에는 단 한 가지 질문이 있었다. 이 결정이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가? 신용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왜냐하면 신용은 가장 오래가는 경쟁력이다. 기술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신용은 절대 낡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세상을 이긴 방법이었다. 그리고 이 신용은 나의 6번째 행동의 비밀로 이어졌다. 시간을 다루는 법. 그것이 부자의 기준이다. 돈을 다루는 자는 성공하지만 시간을 다루는 자는 위대해진다. 나는 평생 돈보다 시간을 더 두려워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가난했던 시절 나는 누구보다 시간을 절약해야 했다. 하지만 단순히 절약만으로는 부족했다. 시간은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그것을 깨달았다. 서울로 올라와 인력시장에 서 있던 시절 하루가 너무 길었다. 일거리가 없던 날에는 해가 느리게 떨어졌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생각했다. 오늘이 길다는 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겠지. 그날부터 나는 이를 기다리며 놀지 않았다. 대신 거리의 건축 현장을 구경했다. 어떤 공구가 쓰이는지, 어떤 순서로 콘크리트를 붓는지 나는 눈으로 배우고 머리로 기록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저 사람은 한가한데도 쉬질 않네. 나는 속으로 답했다. 지금 쓰는 시간은 언젠가 돈이 된다. 그때부터 내 인생의 시간 철학은 바뀌었다. 사람들은 시간을 소비하지만 나는 시간을 투자했다. 하루를 돈처럼 썼다. 아침 1시간은 공부에, 낮은 일에, 밤은 복기에 하루를 3번 산 셈이었다. 그렇게 쌓인 하루가 내 인생을 바꿨다. 시간을 다루는 태도가 인생의 계급을 만든다. 현대건설을 운영하던 시절 나는 항상 직원들에게 물었다. 오늘을 낭비한 사람 내일을 살 자격이 없다. 사람들은 웃었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세상은 게으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시간의 사용법에 있다. 나는 시간을 숫자로 계산하지 않았다. 시간은 속도와 방향으로 평가해야 했다. 아무리 오래 일해도 방향이 틀리면 허비다. 반대로 짧은 시간이라도 방향이 정확하면 기적이 된다. 나는 늘 말했다. 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 옳게 가라. 하지만 멈추지는 마라. 1976년 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공사를 할 때였다. 50도가 넘는 열기, 모래바람, 그리고 끊임없는 시간 압박. 낮에는 태양이 우리를 태웠고
밤에는 사막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하지만 나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났다. 나보다 먼저 일어난 사람은 없었다. 나는 사막의 어둠 속에서 먼지를 뒤집었으며 공사 현장을 돌았다. 엔진의 소리, 인부들의 숨소리, 그리고 내 발자국 소리만이 들렸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시간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길을 내준다. 한 번은 현장 감독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겠나?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에게 덧붙였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그걸 깨닫는 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 시절 나는 시간을 쪼갰었다. 비행기 안에서도 서류를 검토했고 이동 중에도 결정을 내렸다. 사람들은 나를 잠 안 자는 사람이라 불렀다. 하지만 나는 잠을 줄인 게 아니라 시간을 늘린 것이었다. 나는 잠을 줄여서 삶을 확장했다. 게으름은 시간을 죽이고 부지런함은 시간을 낳는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동시에 하십니까? 나는 미소 지었다. 동시에 하지 않는다.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다.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설명했다. 모든 일이 급한 건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은 언제나 지금 해야 한다. 그 말이 내 시간의 철학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시간의 부족을 탓한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집중이 없는 것이다.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가진다. 그러나 부자는 그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쓰고 가난한 사람은 12시간처럼 쓴다. 그 차이는 집중이다. 나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할 때 주변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것이 내 집중의 힘이었다. 현대조선소의 첫 배를 띄우던 날 나는 새벽부터 밤까지 18시간을 서 있었다. 누군가는 피곤하다고 불평했지만 나는 오히려 에너지가 솟았다. 왜냐하면 나는 시간을 쓴다는 생각보다 태운다는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시간은 나에게 연료였다. 태울수록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나는 시간을 다루는 법을 배운 뒤 인생의 속도가 바뀌었다. 시간을 잃지 않으려면 현재를 붙잡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버린다. 하지만 나는 오늘을 붙잡았다. 오늘의 한 시간이 내일의 10년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이 내 철학이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준비로 전국이 분주하던 시기였다. 현대건설도 중요한 시설 공사를 맡고 있었다. 정부 관계자가 내게 말했다. 정 회장, 일정이 너무 빠듯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불가능은 시간의 핑계요. 시간은 늘리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부터 24시간 공정 체계를 도입했다. 낮에는 철근을 세우고 밤에는 콘크리트를 부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성공이었다. 우리는 기한보다 2주 빨리 완공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시간을 다루는 자가 결국 결과를 지배한다. 세상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로 사람을 구분한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잡는다. 나는 잡는 쪽이었다. 시간은 늘 도망가려 하지만 끝까지 따라붙는 자만이 그것을 손에 넣는다. 나는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하루를 소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투자하고 있는가? 대부분은 대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시간을 돈보다 싸게 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시간을 가장 비싸게 산다. 나는 내 시간을 싸게 팔지 않았다. 한 시간은 내 인생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시간은 돈보다 정직하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당신이 오늘 흘려보낸 1시간은 내일 반드시 결과로 돌아온다.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을 돈처럼 모으고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을 감정처럼 흘려보낸다. 나는 시간을 감정이 아닌 도구로 썼다. 기분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움직였다. 그것이 차이를 만들었다. 내가 나이 들어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시간을 다루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나이란 숫자지만 시간의 사용법은 철학이다. 나는 늙어가면서도 여전히 배우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새 기술을 공부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사람들은 물었다. 회장님, 이제 좀 쉬셔야죠. 나는 미소 지었다. 쉬는 순간 나는 멈춘다. 멈추면 뒤처진다. 나는 인생을 시계처럼 살았다. 멈추지 않는 시계. 그게 내 성공의 비밀이었다. 시간이란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흘려보내는 것이다. 나는 시간을 붙잡는 대신 내 의지로 흘려보냈다. 그 차이가 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다음의 진리를 말하고 싶다. 시간을 다루는 사람은 결국 운명도 다룬다. 나는 시간을 이겼고 그 시간은 나를 보상했다. 그렇게 나는 6번째 행동의 비밀을 완성했다. 그리고 마지막 2 비밀이 남았다.
그중 7번째는 내가 평생 사람을 대하며 배운 진리다. 사람을 얻는 자가 세상을 얻는다. 나는 평생 기업을 세우고 수많은 공장을 지었지만 결국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이었다. 기술도 자본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이 만든다. 나는 일찍부터 깨달았다. 돈은 사람을 부리지만 신뢰는 사람을 움직인다. 사람을 얻는다는 건 단순히 고용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얻는 것이다. 나는 그 마음의 힘으로 회사를 키웠고 불가능한 일을 현실로 바꿨다. 현대건설이 막 성장하던 시절 나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을 만났다. 기술자, 현장인부, 은행원, 정부 관계자, 외국 고객까지 모두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달랐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단 한 가지 원칙으로 다가갔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라. 나는 직급으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다. 사무실의 청소부에게도 고개를 숙였고 현장의 노동자에게도 수고했다고 직접 말했다. 하루는 울산 조선소에서 있었던 일이다. 여름의 한가운데 기온이 38도를 넘던 날이었다. 한 젊은 인부가 더위에 쓰러졌다. 나는 즉시 현장으로 내려갔다. 그를 부축해 의자에 앉히고 물을 건넸다. 주변의 관리자들이 놀랐다. 회장님, 이런 일은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사람을 다루는 일은 위임할 수 없다. 그 젊은 인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회장님이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그에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만든 배에 내 이름을 걸고 있다. 당신이 쓰러지면 나도 쓰러진다. 그날 이후 그 인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그를 본 동료들도 달라졌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사람은 감동으로 움직인다. 명령으로는 오래가지 않는다. 사람은 돈보다 존중을 기억한다. 내가 그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도 나를 믿었다. 그 믿음이 회사를 움직이는 연료였다. 언젠가 나는 이런 말을 했다. 인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자란다. 나는 사람을 키우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해외로 보냈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직원에게는 직접 실패담을 이야기했다. 나도 수없이 넘어졌다. 하지만 넘어진 자리가 네가 배울 자리다. 사람은 혼을 담은 말 한마디에 일어난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1970년대 중동건설 붐이 일었을 때 수천 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사막으로 갔다. 그곳의 기온은 50도를 넘었다. 물은 뜨겁고 공기는 마르고 바람은 얼굴을 베었다. 어느 날 한 기술자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회장님, 사람들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다들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나는 즉시 비행기를 타고 사막으로 갔다. 그곳에서 나는 먼지와 땀에 젖은 사람들 앞에 섰다. 그들의 눈에는 절망이 있었다. 나는 소리쳤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끝내면 한국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땀이 조국을 세운다. 여러분이 포기하면 나라가 멈춘다.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사람들의 눈빛이 살아났다. 누군가가 외쳤다. 회장님, 끝까지 갑시다. 그날 밤 나는 그들과 함께 모래 위에 앉아 밥을 먹었다. 그리고 말했다. 여러분, 내가 회장이라서가 아니라 같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다. 사람은 위로가 아니라 공감을 원한다. 나는 그걸 늘 기억했다. 나는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다. 대신 가능성을 보았다. 학교를 나오지 못한 청년도 말이 서툰 기술자도 내 눈에는 모두 다이아몬드였다. 다만 갈고 닦을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사람은 믿음대로 변한다. 당신이 믿는 만큼 잘한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회사를 이끌었다. 나는 사람을 얻기 위해 먼저 다가갔다. 회의에서 누군가의 의견이 틀렸을 때도 그건 틀렸어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좋은 생각이요. 그런데 이런 방법은 어때요? 상대를 존중하면 상대도 열린다. 리더는 말로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나는 또한 용서할 줄 아는 리더가 되려 했다. 실패한 직원에게는 왜 실패했느냐보다 무엇을 배웠느냐를 물었다. 실패는 죄가 아니었다. 도전하지 않은 것이 죄였다.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회사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대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한 번은 공사 중 실수를 한 직원이 있었다. 몇억 원의 손해를 냈다. 그는 내 앞에서 울었다. 회장님, 회사를 망칠 뻔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망치지 않았잖아. 그리고 네가 배웠잖아. 그걸로 충분하다.
그 직원은 그날 이후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그는 나중에 회사의 임원이 되었다. 그를 보며 나는 느꼈다. 사람을 벌하면 두려움을 남기지만 용서하면 책임을 남긴다. 나는 늘 사람의 가치를 먼저 보았다. 직급은 단지 역할일 뿐이었다. 나는 회의 때 종종 말했다. 나보다 나은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시오. 실제로 나는 현장의 의견을 존중했다. 책상 위의 이론보다 땀속의 경험이 더 정확했다. 그 자세가 현대를 유연하게 만들었다. 사람을 얻는 법은 간단하다. 먼저 믿고 나중에 판단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한다. 판단부터 하고 나중에 믿으려 한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다. 나는 사람을 믿고 시작했다. 그 믿음이 틀릴 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기적이 생겼다. 나는 지금도 그 시절을 떠올린다. 새벽의 공장, 빛나는 용접 불꽃, 그리고 그 속에서 묵묵히 일하던 사람들. 그들이 없었다면 현대는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늘 고마웠다. 그래서 회사를 떠나는 직원이 있으면 직접 악수하며 말했다. 당신의 노력이 현대를 만들었소.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은 눈물을 흘렸다. 사람을 얻는다는 건 곧 마음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얻는 사람은 세상을 얻는다. 나는 그것을 수없이 보았다. 세상은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 팀이, 관계가, 신뢰가 세상을 움직인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사람을 숫자로 보지 마라. 사람은 자산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성장했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늘 제자리였다. 나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런 진리를 깨달았다. 사람이 남긴 건 건물이 아니다. 사람이다. 공장은 녹슬고 돈은 사라지지만 마음으로 맺은 관계는 세월이 지나도 남는다. 그것이 내가 평생 쌓은 진짜 부였다. 그리고 그 진리는 마지막 행동의 비밀로 이어진다. 나를 끝까지 움직이게 한단 하나의 철학.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전설이 된다. 나는 평생을 돌아보며 단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다. 끝까지 버티는 자만이 이긴다. 세상은 머리가 좋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운이 좋은 사람에게도 오래된 성공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만이 결국 정상에 선다. 나는 그걸 몸으로 배웠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그 증거이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이 처음으로 중동에 진출했을 때였다. 사막의 모래바람은 우리의 의지를 시험했다. 낮에는 태양이 우리를 태웠고 밤에는 모래바람이 우리의 피부를 베었다. 현장은 지옥이었다. 공사 일정은 늦어졌고 자재는 도착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지쳐갔다. 한밤중 사무실에 혼자 앉아 서류를 바라보던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대로 끝나는 걸까?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주영, 네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냐? 나는 대답했다. 포기하지 않으려고. 다음 날 새벽 나는 다시 사막으로 나갔다. 발밑에 모래는 뜨거웠고 공기 중엔 철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포크레인 운전석에 올라 직접 삽을 들었다. 노동자들이 놀라서 다가왔다. 회장님, 직접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말했다. 이건 회사의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일이요. 그날 나는 누구보다 오래 일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현장은 달라졌다. 사람들은 다시 불타올랐다. 그들은 나를 보며 말했다. 회장님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때 나는 깨달았다. 리더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포기란 결심이 아니라 습관이다. 한 번 포기하면 두 번째는 더 쉽다. 나는 평생 그 유혹과 싸웠다. 특히 위기가 닥쳤을 때 내 안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쯤이면 됐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눌렀다. 아직 아니다. 한 걸음만 더, 한 번만 더. 그 한 걸음이 나를 살렸고 회사를 살렸다. 나는 실패를 많이 했다. 하지만 그 어떤 실패도 나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 현대조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반대했다.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나라에서 조선소라니. 미쳤습니까? 심지어 정부 관계자조차 말했다. 회장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나는 웃었다. 불가능한 말이 아니라 핑계입니다. 그들은 내게 조롱 섞인 시선을 보냈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일본으로 가서 배를 보고 기술을 배우고 설계도를 들여다봤다. 돈이 없었지만 믿음은 있었다. 결국 우리는 배를 띄웠다. 그 배가 바다 위를 처음으로 움직이던 날 나는 울었다. 그 눈물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라 인내의 결실이었다. 불가능을 깨트린 건 재능이 아니라 끈기였다. 인생은 언제나 나를 시험했다. 하지만 나는 시험을 피해가지 않았다. 정면으로 맞섰다.
1960년대 은행이 내게 대출을 거절했을 때 나는 직접 은행장에게 말했다. 당신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을 걸고 이 사업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때 느꼈다. 세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길을 내준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다. 끝까지 신념을 지키는 것이다. 나는 언제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일이 나답게 하는 일인가? 만약 그렇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끝까지 밀어붙였다. 사람들은 그걸 고집이라 불렀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신념이었다. 고집은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신념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나는 늘 후자를 선택했다. 나는 절망의 순간마다 스스로를 설득했다.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 버틴 모든 것이 헛된다. 그 말이 나를 붙잡았다. 수없이 많은 밤을 그렇게 보냈다. 손에 피가 나도록 일하고 온몸이 무너져도 다시 일어섰다. 세상은 나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나는 무너질 때마다 더 단단해졌다. 고통은 나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단련시켰다. 나는 인생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이런 말을 했다. 겁이 난다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두려움은 도망치는 신호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신호였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클수록 한 걸음 더 내디뎠다. 그 한 걸음이 나를 남들과 다르게 만들었다. 1980년대 초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졌을 때였다. 한국의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다. 나도 위기였다. 은행은 돈을 회수하려 했고 거래처는 계약을 끊었다. 그러나 나는 결코 폐업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직원들이 불안해할 때 나는 말했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이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았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 당신을 몰라도 스스로를 믿는 것이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아도 자신을 응원하는 것이다. 나는 늘 혼자였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 안에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꿈이 있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꿈은 사람을 지탱하는 마지막 에너지다. 나는 그 에너지로 버텼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회장님,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나는 대답한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시 묻는다. 그게 비결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세상 모든 비결은 거기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나는 죽음을 앞두고도 그 철학을 버리지 않았다. 병상에서도 서류를 검토했고 회의 내용을 들었다. 의사가 말했다. 회장님, 이제 쉬셔야 합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멈추면 죽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내 마지막 신념이었다. 인생이란 마라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반에 전력을 다 쓰고 멈춘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달렸다. 그리고 완주했다. 끝까지 달린 사람만이 완주의 기쁨을 안다. 나는 내 인생의 결승선을 통과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졌던 적이 없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포기하지 마라. 지금의 실패는 과정이다. 넘어지는 건 패배가 아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패배다. 세상은 끝까지 버티는 자의 것이다. 당신이 끝까지 남아있다면 결국 당신이 이긴다. 나는 노동자로 시작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전설이 되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행동의 비밀이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전설이 된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남기고 싶다. 여러분, 나처럼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포기하지 말아 보십시오.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